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제론 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지 출판사에서 출간된 공감 사회복지법제론이라는 책을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2014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출제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기본법적인 이런 이제 그런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의 기본 법률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회보장기본법, 그리고 오늘 공부할 사회보장급여법,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이렇게 세 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세 법을 합쳐서 우리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에서 최소한 한 6문제에서 많으면 9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 3장, 4장, 5장에 걸쳐서 수록되어 있는 요 기본 법률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면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 득점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리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2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급여법에서 1문제 나오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3문제 나온다고 하면 6문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적게 잡은 것입니다. 만약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3문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2문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4문제, 이러면 9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부분들은 특히 그 출제 빈도가 높고, 그 다음에 공부량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유념하셔서 이 부분은 적어도 절대 틀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가짐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4개의 소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총칙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는 76쪽입니다. 목적이 처음에 나오는데요. 목적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용어의 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회보장급여 용어 정의가 있죠.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자, 그 다음 수급권자, 수급자, 지원 대상자, 이렇게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제 3개의 정의가 있는데 이 차이를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원 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급권자이면서도 수급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서 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수급권자는 맞는데 수급자는 아닌 거죠. 그리고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해서 실제로 수급자로 선정되어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 사람은 수급권자이면서도 수급자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장기관이라고 하면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청, 영등포구청, 이런 곳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보시면은 그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어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른다. 그래서 이 법도 상당히 그 기본법적인 지위를 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 기본 원칙은 이제 당위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험에서 좀 언급됐던 조문은 바로 77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려울 건 없죠. 어떻게 보면 사실 공부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최근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8쪽의 2절 사회보장급여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인데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배운 적이 있는데
이 사회보장 급여법에서 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8쪽 맨 위에 첫 번째 줄입니다. 지원 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등 여기까지 이제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고 보통 이제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는 지원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 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면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직권주의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자, 78쪽의 그 중간에 보시면 이제 직권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지원 대상자가 급여를 신청해서 이제 그 자산 조사를 받는다든지 뭐 이제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그 이른바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그 이제 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신청을 직권으로 공무원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다?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원 대상자의 동의도 없이 그냥 공무원이 마음대로 막 급여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예외가 있습니다. 78쪽에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지원 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의 동의가 없이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자,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즉 지원 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에 있다면 원래는 직권 신청을 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직권 신청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는 이제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직권주의가 있고 직권주의가 적용될 때에는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또 예외적으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의 그 경우에 지원 대상자가 해당한다고 한다면 동의가 없이도 직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하고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의 조사가 나옵니다. 즉 급여의 신청이 이제 접수가 되면요. 먼저 이제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를 하고, 즉 이제 어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지원 대상자의 건강 상태,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의 조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장기관의 장은 급여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자와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소득재산,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에 관한 사항, 기타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보장기관은 신청인 또는 지원 대상자와 그 부양 의무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2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2번이라고 하는 숫자들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의 조사의 내용,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법률에도 이런 표현들이 좀 간혹 있죠. 예, 이 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뭐 어떤 법을 따른다, 어떠한 법의 내용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는 행정조사 기본법의 내용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9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자산조사, 이 보장기관에서 자산조사를 할 때 금융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공적 자료로 조회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기관, 뭐 신한은행이나 뭐 국민은행이나 뭐 또는 뭐 증권사나 카드사나 이런 민간기관에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 대상자의 금융정보 조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장기관에서 이제 이 지원 대상자의 금융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조회하겠다. 동의하냐? 이런 이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대상자와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에 대하여 보험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9쪽 맨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이라고 해서 자산조사를 이제 끝낸 경우에는 이 지원 대상자를 수급자로 결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수급자가 되기에는 뭐 소득이나 재산이 너무 많은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급여 80쪽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하되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지원 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 내용이 중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수급자를 결정할지 아니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될지 이걸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급여라는 것은 중복되는 성격의 그 두 가지 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약간 바꿔서요. 80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지원 대상자의 발굴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기가구를 발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뭐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쪽의 하단부에 있는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이제 목록이 81쪽 상단에 걸쳐서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뭐 거의 언급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제 눈으로 좀 살펴보시면, 뭐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지는 않더라도 한번 읽어는 보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걸 현실적으로 좀 외울 시간이 없기도 하고, 또 이런 것까지 외우는 건 좀 힘들죠. 사실은 설령 이거를 외우지 않았고 그래서 이 목록을 못 외워가지고 근데 만약에 목록에서 만약 객관식이 나왔어요. 틀릴 수 있죠.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200문제가 나오는데 그 200문제 중에서 120개 이상만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공부하더라도 여러분들 120개를 넘기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 외운다고, 사실 거의 나오지도 않는 부분을 막 외운다고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시면 정작 필요한 부분에서 득점 못하고 잘 나오지도 않는 부분을 막 외웠다가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죠? 그래서 법제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너무 길고 어렵고 잘 나오지도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몇 개 넘겨도 저는 뭐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더군다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 시험 나중에 누가 뭐 점수 물어봅니까? 점수는 뭐 기억도 나지 않죠. 자격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할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1쪽에 이제 위에서 한 9번째 줄을 보시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원 대상자의 발굴을 우리가 이제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너무 많죠. 82쪽에 12호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다 외우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은 또 읽다 보시면 충분히 또 이해가 됩니다. 몇 개는 외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1쪽의 그 한 13번째 줄에 1호를 보시면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 정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이러한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지금 뭐 2달째 전기가 안 나오고 가스가 안 나오고 물은 3달째 끊겨 있다. 근데 이 집에 지금 사람이 사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러면 공무원이 빨리 현장으로 출동을 해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라면은 물이 2달, 뭐 물과 가스가 물이 3달 끊기고 전기와 가스가 2달이 끊겨 있는 상황에서 생계를 이어나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더군다나 겨울이다. 겨울에는 특히 단가스는 치명적이죠. 이 방이 완전히 냉골인데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정보가 소위 이제 지원 대상자의 발굴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공무원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자료는 뭡니까? 학교생활 기록 정보 중,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생활 기록 정보 중 담당 교원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학생의 가구 정보. 그 다음 세 번째,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 정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은 이제 심할 경우에는 의원이나 병원, 약국에 갔을 때 사실은 이제 비용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치명적이죠. 예, 그래서 특히 이 이제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3개월 숫자, 이거는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종류들의 정보들을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자, 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한 9번째 줄 보시면요. 지원 대상자에 대한 발굴 조사의 실시 및 실태 점검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외워 주셔야 됩니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발굴 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원 대상자의 발굴 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의무라고 해서 정말로 이제 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러한 지원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정해져 있는 그러한 직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82쪽의 밑에서 이제 9번째 줄부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지원 대상자를 발견했다. 정말로 어렵게 사는 분을 발견했고, 근데 아무 도움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은 보장기관에 반드시 신고를 해 주시라는 이제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이죠. 또 2호를 보시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의 장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이런 분들도 그 대상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원 대상자를 발견하면 보장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신고 의무자가 83쪽에 밑에서 한 8번째 줄 26호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 외우기는 어렵죠. 하지만 꼭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읽어보고 넘어가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3쪽에 밑에서 9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수급권자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즉 이제 어떤 지원 대상자를 수급자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다?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른바 지원 계획이라고도 하죠. 자, 넘겨서 84쪽으로 갑니다. 사회보장급여의 관리를 보죠.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게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의 주체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3년이죠. 이런 것들
그 뭐죠? 그 기본 계획, 종합 계획, 실태 조사 이런 거 만드는 사람과 그다음에 또는 실행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뭡니까? 그 주기. 요거는 외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자의 변동 신고가 나와요.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그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조사 항목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이거는 소득에 있어서 변동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은 보장기관에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동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중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는 뭐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환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84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5쪽은 맞춤형 급여 안내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죠.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이른바 맞춤형 급여 안내라고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멤버십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밑에 회색 박스에 또 보충 설명 달아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86쪽 사회보장 정보로 넘어갑니다. 사회보장 정보는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는 한번 보겠습니다. 86쪽에 이제 맨 위에 보시면 사회보장 정보의 처리가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이제 그 86쪽에 목록에 나와 있는 이런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86쪽에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는 행정론 시험 범위하고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 시스템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행복이음이라고 부릅니다. 행복이음. 그래서 주로 이제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급여 업무를 수행할 때 활용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7쪽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활용을 할 때 이 결국 뭐 지원 대상자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굉장히 민감한 정보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 정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87쪽의 위에서 뭐 9번째 줄, 8번째 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그 다음 줄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사회보장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최대한의 사회보장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건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사회보장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입니다.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은 우리가 일명 이제 희망이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공무원이 활용하는 정보 시스템이 아니고 주로 이제 민간인들, 즉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종사하는 민간인들, 뭐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겠죠. 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때 쓰는 시스템이죠.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장기관이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처리 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회 서비스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이제 1급 자격증을 따시고 대부분 많이 취업하는 뭐 사회복지관, 무슨 뭐 노인장기 요양기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요. 뭐 지역아동센터, 다 사회복지 시설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법인 이런 데에서 업무 수행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 시스템을 사회 서비스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활용하는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희망이음에 관한 정보 또 회색 박스에 보충 설명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88쪽에 대국민 포털로 가겠습니다.
대국민 포털은 여러분들 아마 한두 번쯤은 접속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지로라고 부르는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게 대국민 포털이에요. 그래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건복지 88쪽에 밑에서 한 6번째 줄 읽어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 사회보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그래서 복지로에 대한 보충 설명 역시 88쪽 하단에 회색 박스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정보 시스템을 운영 지원하는 이러한 그 우리가 공공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8회 때 단독으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이죠. 운영 지원을 대표적인 업무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복지로 운영도 여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89쪽에 위에서 한 6번째 줄 읽어보죠. 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그리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기능 개선, 관리 교육, 상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요.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이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9쪽 밑에서 한 9번째 줄 보시면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가 나와 있고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험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면은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이제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개인정보를 다룹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보장 정보의 보호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제가 아까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사회보장 정보를 보호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90쪽에 있는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다만 90쪽의 맨 마지막에 사회보장 정보의 파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외우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보장기관의 장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사회보장 정보는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거는 91쪽에 제가 그 회색 박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이제 정하고 있죠. 대통령령이라는 건 시행령이죠. 그래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보시면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보의 목록이 있는데 첫 번째 목록에 보시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그 부양 의무자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그 부양 의무자에 관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해서 보유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0쪽 맨 밑에 관련 기출을 보시면 15회 시험 때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보호 대상자와 그 부양 의무자의 정보를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거 틀린 내용이라는 것이죠. 왜? 시행령에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시험 문제도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92쪽에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인데요.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전부 다 지역사회 복지론의 시험 범위와도 100% 중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92쪽에 먼저 나오는 것은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 줄여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을 하고 매년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시도와
시, 군구가 각각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예로 들자면 서울특별시, 즉 광역시,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서울에 그 다양한 자치구가 있죠. 자치구별로 각각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종로구 지역사회 보장계획 이런 식으로 따로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수립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제론에서는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걸로 가름을 하고요.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내용이 이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예를 들어서 92쪽의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군구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포괄적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1호 지역사회 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 전략. 2호 지역사회 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 및 목표. 3호 지역사회 보장의 분야별 추진 전략, 중점 추진 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3쪽에 보시면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포함해야 될 사항, 그 다음 특별자치시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포함해야 할 사항도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가름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시행, 변경, 시행 결과의 평가도 시험에서는 거의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법에는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 자습으로 충분하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십사 하고 넘어갑니다. 자, 94쪽으로 넘어갑니다. 지역사회 보장 운영 체계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3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 법제론에서도 1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른바 그 사회보장 이 심의 기구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도 단위로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회보장위원회 이미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거 기억 안 나면 큰일 납니다. 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고 이미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역시 시도에도 같은 이름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 자문하는 업무를 한번 보면요. 먼저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시도 단위로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만들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러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심의 자문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시도의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94쪽 중간에 보시면 이제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대표적으로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그 다음에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되겠죠.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비영리 민간단체에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 공동모금 지회에 추천한 사람,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일종의 결격사유가 나와 있죠. 요건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5쪽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오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 읽어보겠습니다. 95쪽의 밑에서 6번째 줄이에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 증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시 시도사회보장위원회처럼 시군구의 사회보장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심의, 자문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96쪽에도 이제 다섯 번째 줄부터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제 눈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그 96쪽에 중반부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제 크게 4개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는 대표협의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이제 지원하는 실무협의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의
이 복지 관련한 실무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실무 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마지막으로 읍면동 단위로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즉 읍면동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건 이제 지역사회복지론 시험범위이기도 하죠.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보면은 96쪽에 중간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둔다. 이런 표현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존재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이 규정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 인력,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 즉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통합사례관리가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게 보건복지, 고용, 교육 등에 관한 사회보장 급여 및 민간 법인, 단체, 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통합사례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사례 관리에 관한 정의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고 이러한 통합사례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통합사례 관리사를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래서 시군구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군구를 단위로 통합사례관리사가 이제 주요한 업무를 실시하는 그러한 조직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특히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희망복지지원단은 주로 통합사례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조직으로서 시군구 단위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죠. 자,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은 바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자,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다 이게 그 지방에 해당하는 이제 구역이죠. 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러니까 이제 지방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가 책에 나와 있죠. 사회보장 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 조사 등 보건복지부를 영어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국가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라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급여법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